여러분, 아버지의 상여가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들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선시대 부모의 장례에서 곡을 하지 않는 것은 곧 불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소문은 관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3년상이 끝나갈 무렵 이 아들이 올린 단 한 장의 상소문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침묵으로 진실을 밝힌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어느 작은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에는 김씨 성을 가진 한 양반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이웃을 돕고 예의를 지키며 자식에게는 올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내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에서 곡식 창고가 털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 이 창고는 흉년의 대비에 관해서 관리하던 것으로 백성들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조사 끝에 김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증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서 창고 문을 여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연장이 발견되었고 누군가는 그날 밤 김 씨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조선의 법정은 지금처럼 치밀하지 않았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도 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관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훔친 죄는 무겁게 다스려졌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그 죄목은 관곡절도였습니다. 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아들아, 너만은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다오. 형이 집행되었고 한 사람의 목숨이 억울하게 꺼졌습니다. 사흘 뒤 김 씨의 시신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관에서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고향에 묻힐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상여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장례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의 의식이었죠. 특히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경우 사람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상여가 김 씨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아들이 나와서 통곡하며 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 씨의 외아들
25살의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을 기르지 않은 채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통곡도 절규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혹시 슬픔에 너무 빠져서 제정신이 아닌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청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상여가 묘지로 향할 때도, 관이 땅에 묻힐 때도, 흙이 관 위로 덮일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내 그는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효는 모든 덕목의 근본이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 자식이 정말 사람이 맞는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이 없다니. 아무리 충격이 컸다 해도 저건 너무하지 않은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온 마을이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3일장을 치른 뒤에도 청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장례 예법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죽음 앞에서 곡을 해야 했습니다. 곡이란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소리로 표현하고 하늘과 땅에 자식으로서의 애통함을 알리는 의식이었죠. 아버지, 어찌 저를 두고 가십니까? 불효자식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 놓아 울어야 했습니다. 특히 장자, 즉 맏아들은 더욱 그래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법이었고 도리였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문상객을 맞이할 때도 그는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네, 아무리 충격이 컸다 해도 그건 예법에 어긋나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곡을 해야 하지 않겠나?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아버지를 기리겠습니다. 자네 방식. 그게 무슨 말인가? 예법은 예법이네. 죄송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마을로 그리고 더 먼 곳까지. 김씨네 아들이 아버지 장례에서 울지도 않았다더라. 일주일이 지나자 이야기는 더욱 부풀려졌습니다. 들었나? 김씨네 아들이 아버지 죽은 다음 날 술을 마셨다더군. 뭐, 그게 사실인가?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사실이 아닌 소문까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불효자다. 저런 자식을 둔 김 씨도 참 불쌍하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들은 저 모양이니.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청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눈길을 돌렸고 인사를 해도 대충 받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그의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런 시선들을 견뎌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묘에 가서 묵념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울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일은 더 커졌습니다. 마을의 유력한 양반 한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예법을 무시하고 효도를 저버린 자를 그냥 둔다면 이 마을의 풍속이 어찌 되겠는가. 그는 다른 양반들을 모았고 의논 끝에 관하에 글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소장이 고을 관하에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에서 곡도 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효이며 삼강오륜을 어긴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방치한다면 마을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니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 고을 사또는 이 글을 읽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불효는 중죄였습니다.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의 기본 윤리에서 부자유 친부제요 친, 즉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밀함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죠. 관아에서는 청년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에서 곡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 감히 관아 앞에서 말을 아끼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또는 화가 났지만 청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3년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너는 불효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구경하던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 일은 곧 고을을 넘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 있는 예조, 즉 예법을 관장하는 중앙관청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예조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리들은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불효는 마땅히 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정이야 어찌됐든 예법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논의 끝에 예조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말이 많고 이를 방치하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해당 고을의 관하에서는 이 일을 주의 깊게 살피고 3년상이 끝난 뒤 처리하도록 하라. 청년에게는 무거운 짐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그를 불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청년은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친척들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수치라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까지도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백하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 그날부터 청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의 묘를 돌보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기록을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 기록, 증인들의 증언, 관아의 판결문.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디선가 모순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는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새 기록을 읽다 보면 촛불이 꺼지고, 그러면 또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손가락에는 먹물이 묻었고,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 증인이 김 씨가 수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서를 자세히 보니 그 증인이 목격했다는 시간이 해시밤 9시 11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이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을까?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손 하나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 그렇군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보니 그 증인은 마을의 한 부자 양반의 하인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공교롭게도 아버지와 땅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연장. 그 연장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정말 그것이 창고를 부수는 데 쓰였는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아에 가서 이야기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불효자로 낙인 찍힌 상태였고 증거는 아직 불충분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청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집에서,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작은 대화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증언을 얻었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했어. 박 부자네 하인이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더라고. 뭘 하는 건가 했는데 청년은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님, 그날 밤 일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부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청년의 간곡한 부탁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논에 물을 대러 갔다네. 그런데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고개를 돌렸지. 박 부자네 하인이 뭔가를 들고 서성이고 있더라고. 그 사람 얼굴을 확실히 보셨습니까? 그럼 내가 그 자식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청년은 농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농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김씨 어른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말하면 박 부자한테 찍히는 거 아닌가? 청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묻힌다면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농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내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이제 두려울 것도 없지. 증언하겠네. 청년은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건 당일의 기록,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박 부자와 아버지의 땅 분쟁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명을 쓴 것이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침내 3년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방 안에 앉아 촛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상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진실을 향한 열망과 정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청년은 그 글을 들고 아버지의 묘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이제야 할 말을 찾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늦었지만 이제 세상에 아버님의 결백을 알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년상이 끝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청년은 상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상소문을 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왕에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격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격쟁이란 백성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었고, 허위로 판명되면 중벌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각오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다. 한양에 도착한 청년은 궁궐 앞에서 북을 쳤습니다. 신문고를 울린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치는 북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왔습니다. 상소문을 내놓거라. 청년은 품 안에서 상소문을 꺼냈습니다. 그 글은 관리의 손을 거쳐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뒤 청년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왕께서 상소문을 읽어보셨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상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소인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불효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오나 소인이 울지 않은 것은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는 것이 진정한 불효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흘리고 나면 사라지지만 억울함은 영원히 남습니다. 소인은 눈물 대신 진실을 찾기로 했고 3년의 시간 동안 하나하나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제 그 증거들을 모두 올립니다. 부디 살펴주시어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옵소서. 상소문에는 청년이 3년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금은밤이었던 당일의 날씨 기록, 증인의 모순된 증언, 늙은 농부의 새로운 증언, 박 부자와 아버지의 땅 분쟁 기록. 왕은 이 상소문을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 아들이 3년 동안 울지 않은 것은 불효가 아니라 오히려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왕은 즉시 일금부에 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만약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일금부 관리들이 그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증인들을 하나하나 다시 불러 신문했고 현장을 재조사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부자의 하인이 실토했습니다. 제가 주인님의 명을 받고 창고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김 씨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했습니다. 김 씨와 땅 문제로 원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증인도 자백했습니다. 저는 박 부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발견된 연장도 박 부자의 하인이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의금부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해 왕에게 올렸습니다. 김 씨는 무죄이며 진범은 박 아무개와 그의 하인입니다. 또한 당시 재판을 맡았던 관리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죄를 사면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의 아들에게는 포상을 내리고 3년 동안 받았던 모든 오해와 비난에 대해 조정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진범들은 엄하게 벌하라. 또한 예조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은 불효가 아니라 진정한 효였다. 기록에 그가 불효자라 적힌 모든 문서를 고쳐라.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판결을 내릴 때는 반드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라. 박 부자와 그의 하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거짓 고발과 살인, 방조 혐의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사또는 파직되었습니다. 청년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왕의 친서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대의 효심과 인내를 가상히 여긴다.
그대는 눈물이 아닌 진실로 아버지를 기렸으니 이야말로 참된 효도이다. 청년은 그 친서를 받아들고 마침내 아버지의 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청년은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의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는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랬던 거였구나. 우리가 그 청년을 오해했구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했는지, 얼마나 쉽게 소문을 믿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청년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3년 동안 그 고통을 혼자 견뎌냈다니. 자네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청년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그는 이미 마음속에 복수나 원망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에게 무언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마을 기금을 모아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이걸로 새 출발을 하게. 청년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로 마을의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진실의 중요성과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도 함께 가르치고 싶습니다. 서당이 문을 열었고 청년은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지만 무엇보다 이심하되 확인하라.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관리가 마을을 지나다가 그 서당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청년은 정성껏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유명한 침묵의 효자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런 과분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양에서 왔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관리는 한참을 서당을 둘러보다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울지 않은 것이 정말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청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묘가 보이는 산이 보였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만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회는 없으십니까? 만약 처음부터 울었더라면 적어도 불효자라는 낙인은 받지 않았을 텐데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처음부터 울었다면 저는 슬픔에 빠져서 진실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효자라는 낙인은 제게 오히려 더 강해질 힘을 줬습니다. 관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눈물보다 강한 것을 선택하셨군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지만 결국은 드러난다고요. 그날 저녁 청년은 다시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묘 앞에 앉아 청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서당에 아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지켰고 제 할 일도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살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묘비를 비췄고 청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록과 각종 문헌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부모의 상에 곡하지 않은 자식이 있었으나 3년 뒤 상소로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혔다. 이에 예조에서는 그의 행위를 불효로 논하지 말 것을 명했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울지 않은 것은 불효가 아니라 더 큰 효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향한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 때로는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눈물 대신 증거를 모았고 그것이 결국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넷째, 소문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의 성급한 판단은 한 청년을 3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형식적인 곡보다 실질적으로 부모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효도가 모든 행실의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효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입니다. 청년은 온 마을이, 온 나라가 자신을 불효자라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견뎌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침묵의 효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런 역사 속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